직장 내 인식개선 강사 오디션 프로그램인 2023년도 강사 콘테스트 사회를 맡게 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강사 콘테스트가 벌써 4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참가하시는 강사님들의 강의 실력이 매해 높아지시는 것을 보면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또 기대가 됩니다. 이번 두 번째 예선을 거쳐서 강사 시연에 참여하시는 8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오늘 본선 진행을 하겠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신 강사님들의 무대에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진행에 앞서서 간단하게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지정 주제로 장애인 고용 정책 및 법과 제도에 대한 강의 시연이 진행이 되겠고요. 오후에는 1시부터 3시까지 지정 주제를 제외한 선택 주제로 강의 시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발표 이후에는 개별 심사평도 있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시간은 강사 한 분당 10분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사 콘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구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짓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른 아침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장애인 고용 정책과 법과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분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장애인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애인을 고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한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계급사회가 존재했던 과거에는 과연 장애인 채용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역사 쪽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수 있는 간단한 퀴즈도 준비해봤는데 한번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한글을 창제하신 분 누구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입니다. 네, 이 세종대왕님도 장애인이었다라는 내용이 역사 속의 기록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 세종대왕님은 어떤 장애인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대시대로 따지자면요, 복지카드도 발급이 되었을 거고, 당연히 이분도 이제 공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겠죠. 이 시각장애인이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독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에 많이 힘을 썼었고, 특히나 이 세종대왕님은 전문직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앞장섰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서요, 장애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직업 1순위가 뭔지 아시나요? 악사? 점쟁이? 무려 1위가 정치인이었습니다. 국무총리처럼 모든 분들이 왕대마다 장애인이 있었다는 거고, 당시에 이제 다리가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은 왕 앞에서 엎드려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당시 농아인들의 소통 방법을 살펴보면은 이분들은 필담으로 왕에게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왕과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심사위원분께서 말씀 주신 악공이라든지 예술가가 무려 2위에 속해요. 계급사회가 존재했던 조선시대에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술가도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처럼 과거에는요,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그 사람의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받던 시대였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채용에 이제 앞장서기 위해서 1990년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했고, 장애인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구제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2007년부터 도입이 되었죠.
그리고 2018년부터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199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3개국이 함께 도입되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인데요. 만약에 기업에서 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이라는 걸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고용부담금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미달 인원과 부담 기초액이 미달 인원에 따라 가산되기 때문에 각자 다른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또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맞춰보세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진행해야 되는 기업과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기업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죠. 그렇다면 이 장애인 고용 의무는요, 상시 근로자 수 몇 인 이상의 사업체이고 고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몇 인 이상이 포함될까요?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체는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고 단 고용 부담금은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이 사업주는요, 국가 지방단체 및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하는데 전체 직원 중 3.1%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지만 사실 이거는 고용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퍼센티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민간 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적용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요. 이 3.1%는 변함이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매 5년마다 고용법에 따라서 최대 5% 이내 이제 이 퍼센티지를 조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0.2%가 상향 조정되어서 이제 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럼 문제가 하나 생기죠. 50인부터 고용의 의무를 갖는데 부담금은 100인 이상부터래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사업체들은 고용의 의무를 지켜야 할까요? 돈을 어차피 내지 않는데? 네, 지켜야 되죠. 하지만 꼭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고용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 사업주이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서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참가해 주시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또 어떤 기업에서는 어차피 우리 부담금 안 내잖아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 상황 보고서를 신고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인을 채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회사가 직접적으로 풀을 알아보고 채용하는 직접 고용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연계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납부하는 부담금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담금이 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연계고용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입니다. 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한 거다라고 이제 간주해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에요. 현재 제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더휴라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그 업체에서 일회용품이나 뭐 화훼 그리고 상조 등을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11월 달부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 일회용품 대신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급을 할 수 있고 대체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장애인 취업을 돕고 장애인을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이후 사후 서비스까지 함께 해주는 거고, 기업을 위한 취업 컨설팅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직무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서 어떤 장애인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컨설팅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제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번 없이 지금 바로 1588-1519 15 빨리빨리 1519하로 오세요. 이쪽으로 외워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께 전달드리기에는 너무나 좀 광대한 범위라서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고 계신 분야만 제가 좀 함축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만 벌써 800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기업에서는요,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앞장서야 하지만 이 사람이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를 먼저 구분하기 전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야 하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지명입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장애인의 직장 동료였던 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애인 기관에서 2005년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저희 기관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5명이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뇌성마비 장애인 A씨는요, 손에 강직이 있고 또 언어장애가 있었는데요. 한 손으로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작동할 수 있어서 PC 업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업무는 기업 CSR 사업을 검색하고 또 공모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을 검색해서 그걸 리스트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뭘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었는데요. 이분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록하고 모은 이 리스트는 나중에 저희 기관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 여성 B씨는요, 네, 수동 휠체어 사용하는데요. 웹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업에 제출할 사업 제안서를 예쁘게 디자인해서 A씨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에 이렇게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밑 빠지는 독에 물 붓기 같았는데 2년도 되지 않아서 어떤 대기업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첫 번째로 따낸 사업이 2억 원짜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기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근육장애인 C씨는 컴퓨터 공학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컴퓨터를 되게 잘 다뤘어요. 네, 그리고 그 사업 제안서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사업 보고서에 제출할 자료를 검색해서 정리해주고 또 회계 서류를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해서요. 저희가 항상 우수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척수장애인 D씨는요, 자동차 정비사였는데요. 이분은 못 고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전기, 수도, 보일러를 항상 고쳤었고요. 또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보조기기 같은 것들을 뚝뚝뚝딱 잘 고쳐내서 요술손이라는 팀의 팀장이었고요. 또 장애인 주택, 장애인 집에 방문해서 그 주택의 편의시설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근육장애인 E씨는요, 네, 어려서부터 보조기기에 관심이 많아서 보조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조공학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알려주고 지원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중증장애인 5명, 경증장애인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서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기업 CSR 10억 원 이상 유치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여행 지원 사업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도 위탁 운영받게 됐고요. 또 국내 최초의 장애인 관광버스도 운영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아는 장애인 동료들의 아이디어와 성실함으로 이뤄낸 성과였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들의 그 가치를, 그 고마움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장애 동료로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 외에도 활동 지원을 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비장애 동료들은 업무 외에도 뭐 출근했을 때, 점심시간에, 그리고 또 회식 때도 장애인 동료 직원을 도와줘야 했어요. 그때는 그게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10% 이상이었고, 그 중에 중증장애인이 52%, 그리고 그 중에서 비장애인 동료를 통해서 업무 지원을 받는다는 장애인이 74%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망의 2010년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 직장 생활에서 상반된 환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단연코 근로지원인 제도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근로지원인 제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로 다가왔습니다. 이 근로지원 제도가 포함된 이 장애인 고용 정책 및 법과 제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 세계의 흐름을 보시면은 1975년에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88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우리나라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부터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후에 우리나라도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고용 정책과 관련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령의 위계를 보시면요, 최상위법인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을 보시면요, 1983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2000년에 이르러서 비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도 2008년에 비준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절차법적인 성격을 지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작년에 비준을 하게 됩니다. 법률로서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1조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법이 시작됐고요. 이 법은 90년에 제정이 됐는데 99년에 전면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추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요. 또 직업재활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업주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고용 미달 시에는 고용부담금, 의무고용 초과 고용했을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여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5월에 이제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됐는데요.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두고 4대 과제로 새로운 장애인 고용 기여 방법을 확대하겠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의 확실한 이행을 지원하겠다.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 또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4대 추진 과제도 함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을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됩니다. 민간은 3.1%, 공공은 3.6%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100인 이상의 사업주는 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애인 부담금, 고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요. 또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경증이냐, 중증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장애인 고용률이 그래도 점차 조금씩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용 정책 중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알선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있고요. 또 직업훈련을 위해서 전국에 직업훈련센터, 디지털훈련센터,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직업훈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9층에 가시면은 이 보조공학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그런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해서는 이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요.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과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 고용 정책이 돌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용 정책들이 저렇게 큰 돌이 먼저 자리를 탄탄히 하고 있고 그 안에 작은 제도들이 촘촘하게 메꾸어지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담보하는 그런 튼튼한 돌담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 김민경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파트에서도 장애인 고용 정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파트 재밌어 보이시나요? 네, 조금 딱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유익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조금 구성을 해왔고요. 제가 일단 우선 어떻게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죠. 학생들 대상으로 취업 면접교육,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할 만해요. 근데 취업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취업을 못하지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고민들에 좀 빠집니다. 알고 보니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 적극적인 고용을 하는 기업체가 많이 없더라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취업 교육을 하면 무엇 하겠느냐, 인식 개선, 직장 내의 장애인 인식 개선이 우선으로 되어야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인식 개선에까지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직장 내의 장애인식 개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의식주라고 하죠. 의복, 그리고 음식, 그리고 거주에 대한 것인데, 우리 옷 왜 입을까요? 우리 선생님 옷 왜 입으세요? 맞아요.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옷을 입음으로써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너와 크게 다르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 라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음식 파트. 우리 음식 왜 먹습니까? 배고프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 에너지가 또 생깁니다. 그럼 거주는 추운 거 싫고요. 더운 거 싫고요. 또 벌레에게 물리기도 싫어서 나를 보호하고자 이렇게 3가지 요소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욕구로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더니 애정의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되는 기본적인 욕구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이 욕구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결핍에 의한 것이더라. 의식주는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안전하고 싶은데 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라는 기본적인 결핍적인 욕구였다면 약간 더 위쪽에 있는 존경, 자아 실현은 다른 욕구에 의해서 좀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욕구인지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네, 성장 욕구입니다. 성장하고 싶어.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이렇게 불리우고 싶고, 나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보여지는 이 성장 욕구는요, 기본적인 삶안을 영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선생님들, 나는 결핍 욕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성장 욕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질문 딱 한 개인데 월급을 월 200을 받는데요. 직장 생활을 안 하셔도 돼요. 백수로 사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옵션은요. 월 500을 받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0을 받고 싶은 선생님들은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500만 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갈려요. 갈립니다. 이렇게 갈리는 의견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단순히 생각하면 200만 원 받고 백수 생활하고 싶어? 너는 결핍 욕구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결핍 욕구가 아닌 200만 원을 선택을 했더라도 그 기저 있는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 200만 원으로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라는 선택을 만약에 정말 하셨다면 결핍 욕구에 머물러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200만 원 받으면 나 지금 직장 생활 하느라 못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나 도전해가지고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나 강사 준비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은 성장 욕구에 해당이 되겠죠. 사실은 제가 이런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성장 욕구, 결핍 욕구를 한 번에 나눠드릴 수는 없으나 좀 재미로 우리 선생님들이 내 마음은 어디쯤에 와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았고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건 그냥 편안한 삶, 그냥 내가 큰 고민 없고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란 사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얼마큼 쓸모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이 부분은 그래도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또 여기서 날 찾아주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이 직장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 생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행복할 권리는 누구나 있으니까요. 성별도, 인종도,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 분들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기까지 굉장히 그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사실적으로 의무 고용 제도라는 걸 하고 있어요.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혹은 사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 꼭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라는 법인데 만약에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요, 부가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찍질만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고용을 잘했다, 너무 훌륭하게 더 했다 라고 한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규모에 관계없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작아도 커도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 고용 제도를 하게 되면요, 정부는 3.6%, 민간기업은 3.1%에 해당하는 의무 고용률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의무 고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로 2년 동안은 동결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잠정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난 분위기죠. 그럼 내년, 내후년부터는 또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분들 직장생활 다들 잘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의무 고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10명 중 7명은 직업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니 인사 담당자분들과 이야기 들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이렇게 사업주에게 의무사항만 줄 수는 없으니 지원 제도를 좀 드리고 있는데 다음 3가지를 좀 크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장려금인데요. 3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 남성이 35만 원, 중증 여성이 90만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중증이고 여성일 경우에 취업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금액은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합니다. 표준사업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롯데 같은 경우는요, 그 캔디를 생산하는 업체, 스위트 캔디 하는 곳을요, 장애인 근로자들을 적극 고용해서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고용이 어려울 경우에는요,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할 수 있다. 그리고 편의 제공 및 업무 역량 확대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하루에 근로지원인이라고 하죠. 8시간까지 주 40시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조공학 기기라고 하는 마우스를 입에 물고 활동할 수 있다거나 혹은 움직이는 데스크, 차량 같은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이전에는 사업주분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장애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신청하면 좀 더 역량에 맞고 직무에 맞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강사님, 이런 것까지 주면서 고용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장애인분들 고용하면 회사가 어려운 거 맞죠?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혹은 함께 근무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저 이런 이야기를 좀 인사 담당자분들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분들이 실은 전화도 옵니다. 저희 고용 이제 해야 되는데요, 다른 분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 힘들어요. 라는 말까지 저 들어봤는데요. 이런 부분을 장애인 고용공단이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 일이 없어요. 직무개발 도와드리고요. 구인, 어떤 분들이 일 잘하는지 저희 모르잖아요. 직접적으로 구인 홍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관리 부분, 직업에 대한 부분도 연계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그 이전에 간단한 상담은 저에게 전화 주셔도 제가 적극적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전기차 보조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기차 보조금 어떤가요? 매년 줄어들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요, 사실 선생님들을 위한 겁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이제부터 양성하고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점점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올라갈 것이고, 관리자 직급에 있는 선생님들의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얼만큼 잘 고용을 하고 사회에 발맞춰 나가는지는요, 경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당연시 되는 순간은 사실 이 교육이 필요가 없겠죠. 하루빨리 이 교육이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강사 김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 굿잡 진행을 맡은 박도윤 강사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굿잡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또 들어보시고 많이 또 사용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굿잡? 좋은 직업, 그죠? 네, 보통 잘했어, 수고했어 해가지고 어떤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라든지 부하 직원을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그리고 심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단어를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좋은 직장, 그죠? 좋은 직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 월급 많이 주고 복리후생이 잘 돼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회사, 네,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조금 하나 덧붙이자면은 자기 연령, 성별, 장애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떳떳하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또한 좋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장애와 관련된 법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법이 이제 처음 생겨났죠.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이죠. 네. 이 법을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법, 시행령, 규칙을 통틀어서 총 55개의 장애와 관련된 룰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법이 바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입니다. 네. 법 이름 그대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재활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1991년도에 제정이 되었던 법입니다. 총 19차례 개정이 됐고요.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써 있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91년 장애 고용 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바로 장애인 의무 고용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3.6%, 작년까지 3.4%였거든요. 근데 0.2%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3.1%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충족시키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또 페널티가 부과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고용장려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용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으시려면은 레벨이 가장 높은 최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1인당 최고 9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사업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청업체 도급을 주거나 자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본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고용 부담금을 조금 깎아주는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그리고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채용이 되었다 장애인이 그러면은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로 지원 제도라든지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식에서 교육 강사이자 또 장애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가지 두 가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제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서 나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유니버셜 디자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연령, 성별, 장애, 언어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을 뜻하죠. 대표적인 것이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는 이제 장애분들이 편리하게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차체를 낮추고 계단을 없앴습니다. 지난 1976년 독일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90년도에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03년 서울시에 버스 전용 차로가 생기면서 시범적으로 20대가 도입이 되었고 2021년까지 전체 버스 대비 42%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42%까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고안된 디자인이지만 어떻습니까? 유모차를 들고 가신 주부님들이라든지 비장애인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죠. 지하철 엘리베이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장애인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애인분들이 목에 쇠사슬을 걸고 선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어갔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을 해라.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지하철 엘리베이터거든요. 어떻습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안된 디자인이지만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분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 계단과 경사로가 같이 되어 있는데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치 건축 작품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클리핑 스푼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플레이트에다가 클립처럼 스푼하고 포크를 꽂아서 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최소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떨어뜨릴 일은 없겠죠. 싱크대 터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방용품을 쓰다 보면 이제 손이 미끄럽기 때문에 물을 잠그고 틀고가 용이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터치식으로 한번 터치를 하면은 물이 나오고 또 한번 터치를 누르면은 물이 잠기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저처럼 이제 상지 기능이 좀 잘 나오지 않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고안된 디자인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장애인을 뽑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기회는 동등하게 한번 주어보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직 실력으로만 경쟁하고 옥석을 가려서 장애인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부가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 환경이 개선이 되고 직원들의 능력이 올라가겠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든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얼핏 들으면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법이라는 점, 네, 법과 제도라는 점을 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굿잡을 꼭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의 장애인 동료와 함께 말이죠. 굿잡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굿월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매니저 박상백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고용의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레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중견기업의 한 채용 담당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채용 담당자인 박 팀장은 어느 날 발목이 부러지면서 출퇴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회사에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황을 조사해 보니 장애인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짧고 퇴사율이 높은 점을 알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원들을 설득하기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박 팀장이 조사한 우리 회사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점들입니다. 먼저 회사는 3.1%의 의무 고용률만 맞추면 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해서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고려 없이 직원들을 채용하였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지원 제도,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고충 상담 창구도 없었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종합이 되면서 장애인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박 팀장은 다른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들의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먼저 설득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이는 ESG 경영 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가 쌓여서 우리 회사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회사가 아니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고 싶다. 이렇게 하여 임원들의 설득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박 팀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우선 상담을 하기로 합니다. 종합 컨설팅을 받아보기로 하고요. 장애인 적합 직무를 탐색을 하고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가 선정이 되면은 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하여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데요. 적합 직무 탐색 결과 우리 회사의 복지 업무와 고객 상담 업무가 적합 직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자회사용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인데요. 일정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게 되면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 직원들은 모 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모 회사의 고용 부담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이 설립이 되고요. 맞춤 훈련을 끝낸 직원들이 하나둘씩 차례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마련을 합니다. 먼저 노트북 등의 시스템을 설치하여서 자율적인 재택근무 제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출퇴근하는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서 교통비 지원 그리고 통근용 승합버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고용관리 비용 지원 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인 제도 외에도 회사에서는 자체적인 제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에 근무하는 관리자급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경력이 길고 그리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우선 채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장애인 직원들은 비장애인 직원과 1:1 멘토링을 하여 서로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하였고요. 새로 입사하는 장애인 직원들은 사내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그리고 사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때는 장애인 고용 시설자금 융자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융자를 활용하여 받은 자금으로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였고요. 휠체어 경사로와 자동문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는 동선을 짤 때 기존에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동선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였고요.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 회사의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 끝에 이제는 오히려 다른 회사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원들의 고충과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채널을 개설을 합니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협업을 하는데요.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는 직원들 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 직원뿐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도 같이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고요. 스타벅스의 사례를 활용하였습니다. 외부의 전문 상담 기관과 먼저 협약을 하여서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다양한 상담 채널을 만들었고요. 회사 내부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서 전문 상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 한마음병원의 사례를 참고하여서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 등의 다양한 문화 활동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에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였고요. 그리고 신입사원들, 기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 그리고 장애 유형의 이해에 대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고 사회 강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우리 회사와 그 채용 담당자인 박 팀장의 이러한 노력들은 과연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우리 회사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과연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거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회사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계획한 것과는 약간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것인데요. 우리 회사는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장애인의 채용과 고용 유지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치들이 결국 레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성과는 조직 문화의 변화입니다. 회사에 장애인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가득했었는데요. 장애인 적합 직무를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장애인 직원과 비장애인 직원들이 서로의 직무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침체되어 있던 조직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경직되어 있던 조직 문화에 다양성이라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우리의 회사와 채용 담당자인 박 팀장의 노력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많은 제도들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 회사에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많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 제도들을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제도들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도입하여서 회사의 새로운 문화에 레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가상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고요. 가상의 이야기 중에서 박 팀장의 경험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바라면서 오전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 법과 제도를 발표하게 될 대한민국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배자영입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종합병원인 대자인병원에서 디자인 홍보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관점 디자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공정한 기회와 인식의 변화, 이 두 가지로 저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 계획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총 4가지의 주요 골자가 있었습니다. 표준 사업장을 추가 설립하고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취업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전체적인 정책의 기본 계획이 우리 미래의 그 장애인 고용 촉진에 큰 발돋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조잖아요. 1조 목적.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 그것처럼 가장 큰 본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가지고 그리고 직업을 가졌을 때야말로 장애인이 그 고용의 보장에 가장 큰 기틀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정한 기회, 우리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라는 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고 어떻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용 기회에서의 차별이 처음 문턱에서부터 이루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모집, 채용 그 과정에서 이미 기회에서부터 장벽으로 이제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인사팀장으로 16년 일을 했습니다. 기획팀장하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면접 과정에 저는 장애인의 부모를 두었고 이제 이런 가족사항을 많이 쓰다 보면 사람들이 모르게 선입견들이 가게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미 서류 전형이 안 된다든지 불평등이 간다는 거는 공정한 기회를 절대 줬다는 거로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누구에게나 인식의 과정이 재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무 고용률인데요. 작년과 대비해서 지금 3.6%, 3.1% 동일한데요. 전체적으로 교육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인데요. 제가 이제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나누었던 거는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장애 인구가 반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률은 전체 인구에 대해서 장애 인구가 높아요. 이 뜻은 우리가 고용을 할 때 진짜 일할 수 있는 장애 인구가 그만큼 현저하게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표 한 장으로. 그래서 이 문을 우리가 빨리 열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강사로서.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애인을 얼마나 채용했는지를 올해 7월 달에 기준으로 봤는데요. 너무 적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턴이 7천여 명, 공개 채용이 4천여 명. 굉장히 제가 그림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적은
숫자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을 위반을 해서 공공기관이 5년 동안 부담금이 무려 1,330억 원이에요. 그거는 어떤 걸 얘기해요? 공공기관마저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 이 뜻이 아닐까요? 물론 내겠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부가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배양하지 못했다는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 의무 부과는 강제성을 띠는 정책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강제성 좋습니다.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우리 정책이 마무리가 돼서 정말 장애인들이 고용이 확대된다면 강제성을 좀 더 띄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 고용률, 부담금, 이게 굉장히 무거운 어떻게 보면 부담감일 수 있지만 이 그림처럼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고용의 문을 뚫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정말 좁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100%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식의 변화입니다. 제가 관점 디자이너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참 어렵지만 인식을 바꾸고 관점, 같은 동등한 시선을 바꾸는 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여기서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 지금 이 강사 컨테스트나 아니면 우리 장애인 인식 강사의 배양,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인식 개선의 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거, 말로만 긍정적인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진짜 긍정적이어야만 내 몸으로, 피부로, 체온으로 와닿아야만 우리가 채용에 가깝게 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의무 제도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지원은 사업주하고 장애인과 밸런스를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사업주에게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건데요. 고용 장려금 지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경증보다 중증의 남성보다 중증의 여성에게 장려금 지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 개선 지원이에요. 저희도 이제 환경 개선으로 지원으로 많이 이제 무상 지원도 받았고 비용 지원도 받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 제도인데 지금은 전주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공단 위에 같이 표준 사업장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품 우선 구매라든지 세액 감면의 그런 좋은 그 제도들을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도인데요. 우리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취준생들 취업 지원 제도가 가장 중요하죠.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취업 지원 제도로 똑같아요.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한테 취업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어서 각각의 몫으로 정말 역량 있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컨설팅이 저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요즘은 챗 GPT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IT나 디지털 분야에도 우리가 직무 개발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잡 컨설턴트가 좀 더 역량 있게 분석을 해서 그 잡을 매칭해주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제도인데요. 맞춤 훈련센터도 있고요. 직업 능력 개발원도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직접 매칭을 해주는 능력에 맞게끔 맞춤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디지털이나 훈련 맞춤 센터가 3개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발달 훈련 센터는 19개밖에 안 돼서 전체적으로 훈련 직종을 확대하고 이런 센터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야 그만큼 고용의 문도 훨씬 더 폭넓게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타 지원 제도로 중증 장애인들에게 근로 지원인도 매칭을 해드리고 보조 공학기기도 똑같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근로지원인 그 3년간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1대1 매칭, 특히 중증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의 의사소통, 반복되는 일들, 중간에 탈락될 때 위기감, 그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동의를 얻고 사진을 지금 같이 가져왔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지원인과 중증 정신장애인 직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긍정적으로 향기 나는 걸 뿌리면서까지도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차이점, 마크의 차이점 보시면 어떠세요? 처음에는 분간이 안 갈 수도 있는데 뭔가 정체되어 있고 누가 밀어줘야 할 것만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이 밀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 뉴욕 마크인데요. 저 마크를 바꾸기까지는 46년의 시간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인식이 변하는데 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거고요. 우리가 장애인이 가까이 왔을 때 혹시나 멀리 하려는 행동이 있지 않나, 아니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일한 인격체로서 유지를 해주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고용 확대의 여건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들의 재능 정말 많거든요. 재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자아 실현을 해서 근로의 권리를 정말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리고 일을 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거는 인식의 변화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고용의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주고 마음이 변화돼서 행동이 변화돼서 우리가 고용을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예전에 이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었는데 혹시 장애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과 아니면 우리 동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두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정말 잘 들어주신 것처럼 이번 시간도 함께 잘 들어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숫자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앞에 보이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네,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특히 사업주 분께서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정책과 법들 아니면 제도들을 통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숫자는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에서 고용 의무를 지행하고 있는 의무 고용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약 3.6%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50인 이상의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숫자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1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던 경우에 저렇게 고용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규모와 관계없이 저렇게 장애인을 충분히 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에 대한 장애인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장애인 고용과 직업 재활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정말 전반적인 다양한 모든 것들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목적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직업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도 이런 직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법과 제도로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네, 고용률이 어떤가 살펴보았더니 네, 정부나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93% 그리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2.98%의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장애인 의무 고용률과 근접한 그런 숫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불과 3%도 되지 않은 장애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많이 낯설어 하는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일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과연 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과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좀만 더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줘서 저와 같은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사업주에 의한 그런 지원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멀리 이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무거운 짐을 좀 들고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글자를 읽어주는 대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지원해 주신다라든지 아니면 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수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보조기기를 통해서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데 더욱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저렇게 중증이냐 경증이냐 아니면은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내년 2024년까지 신규 장애인을 고용을 했을 때 저렇게 고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도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준다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많은 장애인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충족을 했을 때 네, 보시는 것처럼 표준 사업장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준 사업장이 인증이 됐을 때에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또 저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 그러면은 저런 것들은 사업주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냥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에 충분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러한 것들이 사업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신다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장애인 근로자를 만났을 때 함께 하는 데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행실이 바르고 아니면은 범법 행위를 전혀 저지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이렇게 법과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우리들의 행동이 조금만 더 달라진다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연금 받아서 술 사먹는 남자, 연금술사 신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라도 제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다. 그럼 제 이름 앞에 청을 붙이면 청신강수, 거꾸로 읽으면 수강신청. 좀 더 쉽게 기억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만들어본 말이었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 이름을 기억하듯이 좀 더 즐겁게 기억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장애인 미고용이 큰 이유는 보시다시피 86%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또는 14%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는 있었으나 채용을 못한 또는 미고용의 세부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뭐할 것 같아서 이 말은 즉 장애에 대해서 편견이랑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랑 일을 못해 라는 그런 편견들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이 순간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싹 잊어버리시고 한번 즐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의식주를 해결을 하려면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장애인은 뭔가 법적으로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관련된 법과 제도에서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정의로는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 적응 훈련,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취업 알선, 취업 그리고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제 돈벌이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워크투게더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건 취업을 하게 되면 전화가 와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인데,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 사업주의 협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장애인을 어떻게 그냥 고용을 해서 어떻게 할지 너무 어려워하세요. 전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장애인 고용공단이 있잖아요. 모르실 때 장애인 고용공단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볼까요? 네.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에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 민간기업 3.1%, 공공기관은 지방 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경증 남성 35만 원, 여성 50만 원, 중증 남성 70만 원, 여성 9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장애인 구직자 입장에서 안타까워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왜냐면 제가 2년 전에 20시간 근무를 했어요. 근데 20시간 주마다 20시간 근무를 했으니까 월급이 세금 제하면 한 83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중증 장애인을 채용한 먼저 우선순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주에게 말하죠. 중증 장애인 채용하면 세금 제하면 한 80만 원 초중반 남는 장사라고 말을 하는데, 하지만 장애인 입장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꼭 이렇게 해야만 꼭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장애인을 좀 넓게 바라봐 주시고 즐겁게 보면서 꼭 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뭐 장애인 직업 능력 보완 지원해서 보조기, 장비 등을 지원해주고 통근용, 승합차 등 뭐 수어 통역사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 장비 구입 설치 비용 1인당 300만 원 한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혹시 그 장애인 분들 오시면 그 옆에 따라오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예요. 장애인의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월급을 전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채용을 할 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증 장애인들 보고 이렇게 뭔가 신변처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또 따로 해야 되냐고 이렇게 아닙니다. 다 지원사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비장애인 채용하듯이 똑같은 기준에서 채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주 안타까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징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납부금이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 적용해서 신고는 2024년도에 해요. 그래서 민간기업 3.1%, 국가 공공기관 전체는 3.4%를 못한 경우에는 고용 의무 요원이 4분의 3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120만 7천 원, 고용이 없는 경우에는 580원을 징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대부분 그냥 장애인 됐어 고용하지 말고 그냥 돈 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할 때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고용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블라인드 채용을 했을 때 이분에게 장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실 때는 장애인 고용공단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는 저를 채용해 주세요. 제가 인사관리에 인사를 해서 직장 내 장애 인식해서 강의도 하고 뭐 장애인 뭐 이렇게 고용자가 오면은 제가 직접 해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왜냐하면은 아직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많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워크투게더에서
구직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뭐랄까 혜택도 지원도 해주고 있고 징수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직원들이 그렇게 크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딱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다운증후군 협회와 가수 스팅 아시죠? 가수 스팅과 함께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노래가 보시면 한번 알아보시죠. The lawyer hired John because the baker had some moan. The baker had some moan. The dentist went to the lawyer and saw John at work. The dentist had some fear because the lawyer hired John because the baker had some moan. The baker had some moan. The farmer went to the dentist and saw some fear at work. The farmer had cake because the dentist had some fear because the lawyer had John because the baker had some moan. The baker had some more. The farmer went to the farmer and saw a kid at work. The farmer had Paul because the farmer had cake because the dentist had some fear because the lawyer had John because the baker had some more. The baker had some more. The baker went to the barber. He saw Paul at work. He didn't have a clue. But it was thanks to his first move that the farmer had Paul because the farmer had cake because the dentist had Sophia because the lawyer had John because the baker had some more, the baker had some more, the baker had some more. 네, 어떻게 제가 했던 강의보다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었죠. 예, 그 영상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장애에 대해서 너무 편견 갖지 마시고 고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받아서 술 사 먹는 남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신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